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곧 있으면 아기 엄마가 되는 결혼 3년차 30대 여자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 보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던 중 사연 읽어주는 채널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부디 제가 경험한 거짓말 같았던 기적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3살 때 고아원 앞에 버려졌어요. 3살이면 말도 하고 어느 정도 기억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정말 거짓말처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 주머니에는 이모라는 사람이 적어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들어있었는데요. 그 편지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 편지 속엔 제 이름, 제 생일과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동생인 자기가 저를 부탁받았는데 경제적인 여건과 다른 가족이 반대해 어쩔 수 없이 고아원 앞에 세워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 저를 그냥 고아원 앞에 세워놓은 것 같다고 원장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당시 저녁 9시가 넘어가는 늦은 시간이었는데 초인종이 울리고 나가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채가 눈만 꿈뻑이며 고아원 문 앞에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그 뒤 그 고아원은 제 집이 되었고 언제부터 목에 걸고 있었는지 모르는 반쪽짜리 하트 목걸이를 한 채 저는 고아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어쩐지 적응을 잘하지 못해서 저는 늘 혼자 놀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원장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때 너는 참 어린애가 쓸쓸해 보였어. 다른 애들이 너랑 놀고 싶다고 편지도 쓰고 손도 내밀었는데 너는 그냥 쳐다만 봤다니까. 저 어린 게 얼마나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으면 저럴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네가 방실방실 웃는 모습 보는 게 내 소원이었단다. 저는 그렇게 한결같이 원장어머니의 걱정과 사랑을 먹고 비로소 씩씩해졌어요. 누가 고아라고 무시하지 않을 만큼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학교 생활도 모범적으로 했죠. 하지만 대학 진학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학비를 해결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서요. 그리고 보호 종료 기간이 되어 받게 된 돈은 사실 한 사람이 자립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는데요. 그래서 5년 가까이 고시원 생활을 했었죠. 솔직히 혼자 지내고 주거비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는 고시원만 한 곳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침엔 작은 사무실 격리로 출근하고 저녁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혼자 수능 공부를 했어요. 대학은 꼭 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돈을 최대한 모아 등록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러기를 2년 정도 걸려서 저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졸업하는 데는 총 6년이 걸렸는데요. 휴학과 복학을 반복해야 했지만 대학을 다닐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저는 한 브랜드 회사의 홍보팀에 입사했는데요. 그때부터는 어쩐지 저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것 같은 기쁨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살던 집도 고시원에서 작은 원룸으로 옮겼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저희 20대는 거의 끝이 났더군요. 남들은 연애하고 여행 다니고 새로운 도전도 한다는데 저는 그럴 여유 따윈 없었어요. 그저 남들처럼 다른 사람들이랑 섞여서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한 것이 전부였는데 그래도 후회는 없었죠.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대견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고아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고, 저는 회사에 입사를 하고도 제대로 된 친구나 연인은 만들지 못했는데요. 깊은 사이가 되면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얘기해야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도망가 버릴까 두려웠어요. 실제로 대학 다닐 때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만나다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생각도 잘하지 않았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일 뿐, 저는 그 뒤 그런 일이 또 생겨날까 잔뜩 겁을 먹고 있었죠. 그러니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저는 쉽게 곁을 내주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회사 사람들 가운데서 헛돌기 시작했는데요. 돈이라면 벌벌거리는 저에게 점심값, 퍼킷값은 사치나 다름없어서 사람들이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저는 도시락을 싸와서요.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하고 말하는 등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커피도 딱 한 번 뭣도 모르고 쫓아갔다가 4,000원이 훌쩍 넘는 커피값에 놀라 그 뒤로는 카페에 갈 시간도 없는 사람처럼 혼자 바쁜 척은 다 하고 살았어요. 가끔 이게 무슨 공상인가 현타가 오기도 했지만 그 돈이 쌓이면 얼마의 돈이 되는지 계산이 빨랐던 저는 도무지 그런 돈을 쓸 수 없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들과도 멀어졌고, 저는 그저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기며 제가 만든 틀에 갇혀 살았는데요. 회사에 가지 않는 주말은 너무 힘들었어요. 친구도 없고 돈도 쓰고 싶지 않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동네 산책이 다였거든요. 그러다 이럴 바에는 보람이라도 있게 봉사를 다니자 라고 생각했고, 거리상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많이 멀지 않은 곳을 찾았는데 그곳이 무슨 인연인지 고아원이었죠. 버스를 한 번만 타면 1시간 조금 넘어 도착하는 곳이었는데 제가 지냈던 곳이랑 많이 비슷해서 처음부터 정감이 갔어요. 그리고 고아원 봉사를 하기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적격이었는데, 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주말이면 그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했고, 그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생활의 활력을 찾게 되었는데요. 함께 봉사를 하는 분들도 한결같이 전부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저처럼 매주 오시는 분도 있고 가끔 오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다들 제각각 어떤 사연이 있고 또 계기가 있어서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저처럼 자주 오시는 한 아주머니를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오셔서 묵묵히 일만 하시는 분이셨는데 꼭 회사에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외에는 제대로 말도 걸어본 적 없던 그분이 남 같지 않았죠. 종이컵에 든 믹스커피긴 했지만 제가 먼저 커피 드시고 하세요 라고 말을 걸게 되었고, 그게 시작으로 저와 그 아주머니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왜인지 모르지만 이분에게는 제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 안도감 같은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친분이 쌓였을 때는 자연스럽게 저도 고아였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아, 그렇구나. 힘들었겠네. 그래도 참 잘 컸다.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될까? 네? 저를요? 너무 이뻐서 내가 한번 안아주고 싶네. 아주머니는 그 말이 끝나고 저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누군가의 품에 이렇게 안겨보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이었는데, 엄마 냄새라고 하죠.
화장품 냄새는 전혀 아닌 사람의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점점 그분에게 의지하며 친하게 지내고 싶어졌고, 그분도 저를 참 살뜰하게 챙겨주셨는데, 어떤 날은 반찬을, 어떤 날은 옷이나 화장품 같은 것도 선물해 주셨어요. 이모, 웬 화장품을? 지난번에는 옷을 주더니. 홈쇼핑에서 샀는데 많이 주더라고. 그리고 그 립스틱 색깔 봐라. 그게 나랑 어울리니? 그런 건 희연이 너같이 예쁘고 젊고 그런 아가씨가 바르는 거지. 왜요? 이모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리고 이모 딸도 있잖아요. 우리 딸은 한국에 없잖아. 그리고 걔는 내가 사지 말라고 해도 지가 사서 바르지. 걔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전공도 미술이라고 아주 도화지든 지 얼굴이든 그리는 건 엄청 좋아해. 와, 그래도 이모 딸은 너무 좋겠어요. 이모가 엄마라서. 어? 뭐 그렇게 생각해주면 다행인데 자식 속을 어떻게 다 아니? 그리고 나는 너도 내 딸이라고 생각해. 꼭 낳아야만 부모 자식으로 지내는 건 아니잖아. 그러지 말고 어디 한번 발라봐. 내가 이거 보고 딱 네 거라고 생각했다니까.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직접 제 입술에 립스틱을 발라줬어요. 그리고는 너무 예쁘다며 좋아하셨는데, 그때 저도 속으로 나도 이런 엄마가 옆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아주머니의 딸이 많이 부러웠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께서 끝나고 밥을 같이 먹자고 하시면서 웬일로 술도 한잔 하셨는데, 엊그제가 먼저 보낸 남편의 생일이었다고 하시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셨어요. 그 모습이 많이 쓸쓸해 보였는데, 그렇게 술친구를 해드리니 아주머니는 아, 그래 희연아, 너 우리 아들 만나볼래? 전에 우리 아들이 내가 하도 네 얘기를 많이 하니까 궁금하다고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 둘이 나이도 2살인가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어때? 한번 만나볼래? 라며 뜻밖의 말을 꺼내셨고, 저는 아주머니가 술김에 하신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어요. 괜히 이모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이 관계가 깨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이야 술김에 하신 말이지만 나중엔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그만큼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많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술이 깬 아주머니는 자기 아들 괜찮다며 연신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셨고, 저는 그때도 남자 만날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는데, 제가 2번 거절을 하니 아주머니도 더는 당신 아들 얘기를 꺼내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간은 또 지나갔어요. 제가 쌀쌀해지는 가을에 봉사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죠. 그리고 아주머니와 저는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희 2사람을 정말로 이모랑 조카로 보는 사람들도 생겼는데요. 그럴 때면 아주머니는 맞아요, 제 조카예요. 우리 조카 예쁘게 생겼죠?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성격도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며 전에 없던 너스리를 떠시곤 했는데, 그때는 거짓말이긴 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아주머니와 제가 가족이 된 것 같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거짓말이지만 가족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가 이불 빨래를 하시다 비누 거품 때문에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어찌나 큰 소리가 났는지 놀라서 뛰어갔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며 끙끙 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란 마음에 119에 전화를 걸었고,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는데요. 넘어질 때 허리를 삐끗해 당분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어요. 아무래도 움직이면 안 되는데 집에 계시면 사람이 움직이게 된다고 당분간 입원을 하라고 병원에서 권했거든요. 그러려면 가족의 동의가 필요했고 그렇게 아주머니의 아들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아주머니가 병원 수속 때문에 아드님을 불렀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모른 채 아주머니 옆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때 허겁지겁 많이 놀란 듯한 남자가 뛰어오더군요. 그런데 복장이 특이했어요. 다른 곳에서 뛰어온 것이 아니라 같은 병원 건물에서 뛰어왔더라고요. 의사 가운을 입고서요. 네, 아주머니 아들은 그 병원 의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놀란 토끼 눈을 하고서는 저와 아주머니 곁으로 왔는데요. 엄마, 이게 다 뭐야? 그리고 병원에 왔으면 나부터 찾아야지. 뭘 호들갑을 떨어. 어떤지를 알아야 너를 찾든 내가 집에 가든 하는 거지. 그리고 엄마 혼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인사해. 네가 그렇게 보고 싶다던 희연이다. 저는 이 상황에 어리둥절해서 얼떨결에 허리까지 굽히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했는데 아주머니 아들은 그러냐며 같이 병원에 와주고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며 똑같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죠. 그 모습을 어쩐지 아주머니는 참 흐뭇하게 보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남자를 보고 그렇게 얼굴이 빨개진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도 어딘지 모르게 쑥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때는 대화를 나눌 겨를도 없이 아주머니 입원 수속을 하고 병실로 올라가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게다가 아주머니 아들은 그새 호출이 와서 올라가 봐야 했고 여기는 제가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일 보세요. 라고 말한 뒤 아주머니한테 필요한 것들을 사오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오후 5시가 되어갈 즈음 저녁 식사가 나왔는데요. 아주머니는 저는 괜찮다고 해도 거의 막무가내로 아니야, 내가 안 괜찮아. 오늘 나 때문에 네가 얼마나 수고를 했니?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들 불러서 너 맛있는 것 좀 사주려고 해야겠다. 라고 하시며 핸드폰을 꺼내시는데 다친 분한테서 핸드폰을 뺏을 수도 없고 참 난감했죠. 그 뒤 30분이 넘었을까? 이제는 의사 가운이 아닌 사복을 입은 아주머님 아들이 병실로 왔는데요. 아주머니의 상태며 입원한 침대까지 꼼꼼하게 챙기더니 이내 저한테 같이 나가자고 했어요. 밥도 사주고 저를 데려다 준다면서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모, 아니, 아주머니가 움직이시는 게 많이 불편하셔서 화장실 문제도 있고 제가 오늘 밤엔 여기 있으려고요. 뭐? 희연아, 그럴 필요 없어. 나 그렇게 아예 못 움직이는 거 아니야. 살살 움직이면 돼. 그리고 아들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됐다. 석현이 너 얼른 희연이 데리고 나가. 그래도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하고 내일이 제일 많이 아플 거라고 하셨는데 저라도 옆에 있어야죠. 너 내일 출근 안 해? 나 때문에 휴가 쓰라고 하는 거면 나서라. 여기 널린 게 의사고 간호사야. 그리고 이 병원에 내 아들도 있는데 무슨 걱정? 엄마, 괜히 오버하지 마. 나는 정형외과랑은 전혀 상관없는 의사야. 괜히 아프다고 나 부르면 곤란해. 야, 그런 게 어딨어. 의사면 다 똑같은 의사지. 그리고 엄마가 부르는데 아들이 안 와? 됐고, 희연이 힘드니까 얼른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 좀 사 먹여. 그리고 몰상식하게 바로 헤어지지 말고 집 앞까지 편하게 데려다 줘. 그 뒤에
네가 다시 여기 오면 되겠네. 너는 이 병원 의사니까 아무 때나 올 수 있잖아. 어차피 내일 출근도 여기로 하는데 잘 됐지 뭐. 진짜 아들 생각은 너무 안 한다. 나 어제 그제 당직이어서 힘들어 죽겠거든. 여기서 자고 바로 출근하라고? 아들아, 힘든 너보다 아픈 내가 먼저지 않을까? 그래, 졌다. 희연씨, 가요. 제가 다시 여기 오면 돼요. 출근도 빨리 하고 좋죠 뭐. 저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오고 말았어요. 친부모와 친자식은 이렇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저는 그날 생각지도 않은 대접을 받고 집 앞까지 아주머니 아들의 차를 타고 갔는데요. 그때 그 남자는 저한테 고맙다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아직 제가 제 소개를 못했네요. 최석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엄마한테 꼭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는데 이렇게 보게 됐네요. 그래도 반가웠어요. 그리고 오늘 너무 고마웠고요. 저희 엄마가 많이 덜렁거리는 편인데 안 그래도 요즘 불안불안했거든요. 네? 이모, 아니 아주머니 그러신 분이 아닌데 엄청 차분하시고 꼼꼼하세요. 그거 원래 성격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원래 덤벙거리고 잘 까먹고 그러시거든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많이 힘들어해서 잠깐 다른 모습이 나온 거죠. 그래도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덤벙거리는 엄마가 훨씬 좋거든요. 희연 씨 덕에 엄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더 희연 씨가 궁금하고 보고 싶었죠. 아, 그렇구나. 저는 몰랐어요. 그렇다고 너무 심각해지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 아빠 사실 그렇게 오래 버티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엄청 잘 견디시고 저희 곁에 그래도 오래 있다 가셨어요. 준비되지 않은 이별은 아니었는데 워낙 두 분이 사이가 좋아서. 이별이라는 게 준비가 된다고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앞으로 더 잘 챙겨드려야겠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근데 아까부터 이걸 물어볼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는데 밤에 이불킥 할 것 같아서요.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네, 그러세요. 저 왜 안 만난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저 까였다고 포기하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어디 가서 막 까이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혹시 사진을 못 보셨나? 저는 꽤나 진지한 얼굴로 농담을 하는 그 사람이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자꾸만 주책맞게 입꼬리가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너무 이상해 그냥 웃고 말았죠. 그러자 그 남자는 다시금 저에게 이제 얼굴도 보고 서로 통성명도 했는데 저 정말 별로예요? 라고 물었는데요. 그때는 저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아니요, 별로긴요. 너무 훌륭하신데요. 라고 저도 농담하듯 제 마음을 말해버렸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활짝 웃으며 저에게 그럼 우리 가끔 종종 이렇게 만나볼까요? 일단은 저희 엄마 병실에서? 라고 말했는데 저는 좋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그게 정신 차려보니 저희 두 사람의 만남의 시작이었는데요. 그 사람, 아니 석현 씨는 저에게 만날 때마다 참 따뜻하고 다정하게 잘해줬어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석현 씨도 엄마 못지않게 사람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 저도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주고 싶었고 그렇게 서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져 저희는 진지하게 교제를 하게 되었죠. 그간 누굴 만난다는 게 제 출생부터 고백해야 해서 부담이 많았는데 석현 씨는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 제 마음이 더 빨리 기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기를 2년이 넘었을 무렵 다른 누구보다 저희가 만나는 걸 환영하고 좋아했던 이모가
저에게 아들보다 먼저 프로포즈를 해주셨는데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올라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희연아, 둘이 그렇게 좋아 죽는데 니들은 도대체 언제 결혼을 할 거야? 나는 이제 이모 말고 엄마 하고 싶다. 시엄마. 그동안 내가 옆에서 지켜봤지만 너같이 내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는 없어. 둘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니들은 아마 모를걸? 그러지 말고 내 아들이랑 결혼해주면 안 되겠니? 이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프로포즈다. 네? 아니 무슨 프로포즈를 시어머니가 해요. 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지. 석현이 그게 지 바쁘다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옆에서 여자가 기다리다가 좋은 나이 다 보내게 할 놈이야 그놈이. 그래도 석현 씨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너는 꼭 그걸 확인해야 하니? 내 눈에는 훤히 다 보이는데. 미국에 있는 수빈이도 그러더라. 지 오빠가 연애하고 너무 착해졌대. 하루빨리 결혼시켜야 한다고 이번에 한국 들어온다고 했어. 내가 그렇게 엄마 적적하니까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더니 이번엔 아예 들어온다고 하더라. 그게 다 네가 우리 집에 굴러온 복덩이라 그래. 정말요? 제가 정말 복덩이에요? 살면서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그래? 그럼 앞으로 내가 평생 옆에서 얘기해 줄게.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고 우리 집의 귀한 복덩이다. 내가 아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희연아. 우리 앞으로 평생 가족하자. 저는 이모의 말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니, 당사자인 남편한테 받은 프로포즈도 아닌데 저렇게 울어버렸으니 그 남자도 많이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뭐 어마어마한 프로포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나? 그런데 자기 엄마가 먼저 선수쳐서 김샜다고 입이 대빨 나왔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반지를 언제 샀는지 동화 속 왕자님처럼 제 앞에 반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그리고 희연아, 나랑 결혼하자. 정식 프로포즈를 하는데 거절하면 제가 바보죠. 이런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비록 모든 것이 제가 많이 부족한 결혼이지만 저는 처음으로 욕심이라는 걸 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신우가 귀국하면서 작게나마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는데요. 사실 그것도 부를 가족이 없는 저를 배려하느라 그렇게 된 거였어요. 아무래도 결혼식을 올리려면 저는 혼주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이 신경을 써주셨는데 모자가 상의를 했는지 저에게 결혼식을 그냥 파티처럼 소소하게 하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희연아, 결혼식이 뭐 대수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드레스 입고 사진 찍고 축하받으면 되는 거지.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결혼하자. 이참에 나도 예쁜 한복이나 하나 맞출까? 그러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한복 맞춰드릴게요. 어머나, 그럼 나는 너무 좋지. 그래, 우리 네가 더 예쁘냐 내가 더 예쁘냐 경쟁하면서 그날 아주 행복해서 입이 찢어져 보자. 엄마도 참 행복한데 입이 찢어지면 어떡해. 그리고 결혼식 예의도 몰라? 결혼식 때는 신부가 제일 예뻐야 하는 거야. 희연이는 뭐 아무거나 입어도 예쁘지만 거기에 엄마가 오버하는 건 좀 아니지. 대충 입어. 뭐야? 너 지금 그게 너 낳고 힘들게 키운 네 엄마한테 할 소리야? 싫어. 나도 예쁜 한복 입을 거야. 내가 없는 살림에 너 의사 공부 시킨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라도 보상 받아야지. 아우, 우리 수빈이가 빨리 와야지. 내가 서러워서 아주 못 살겠다. 내가 왜 그 소리 안 하나 했다. 엄마는 오로지 아들보다 딸이 좋지.
좌우간 진짜 못 말려. 그리고 행여나 우리 희연이한테 신우이짓 하기만 해. 내가 가만 안 둔다. 야, 우리 수빈이가 그러래야? 너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살갑거든. 분명 우리 수빈이랑 희연이는 자매처럼 잘 지낼 거야. 가만 보니까 둘이 많이 닮았네. 희연아, 걱정하지 마. 내 딸은 내가 보장해. 이젠 시어머니가 될 아주머니는 결혼식도 결혼식이지만 멀리 떨어져 살던 신우가 돌아오는 것에 한껏 설레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신우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긴장도 됐는데요. 아주머니 말처럼 자매처럼 잘 지내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도 그렇고 워낙 식구들 인품이 좋으니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 신우가 귀국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일찍 퇴근해서 예비 신우를 맞이할 저녁상을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차렸는데요. 곧이어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자마자 시끌시끌해졌어요. 엄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 왔다? 혼자 바쁜 척은 다 아는 오빠도 있었네? 뭐야, 너 오랜만에 보는 오빠한테 오자마자 시비냐? 시비는 하도 바빠서 동생 보러 미국에도 못 온다고 하니까 그냥 심술 한번 마지막으로 내보는 거지. 이제 장가가면 세연이 눈치 보여서 못 놀리잖아. 그래, 제발 그래라. 엄마, 수빈이 왔어요. 자기야, 얼른 나와봐. 못된 예비 신우이 왔다. 누가 남매 아니랄까봐 둘이 만나자마자 어찌나 티격태격 하는지. 저는 예비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 반갑다며 포옹해오는 예비 신우와 어색하게 미국식 인사를 나눴는데요. 예비 신우를 보니 아,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느껴졌어요. 그냥 그 사람한테서 사랑스러운 호강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이제야 우리 가족이 모두 모인 것 같다면서요. 그러자 예비 신우가 한껏 애교를 부리며 이제부턴 내가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을게. 나 한국에 취직할 회사도 정해졌어. 라고 말했는데요. 신우는 미술을 전공하고 한국의 한 디자인 회사에 고연봉으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서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 뒤로 이야기의 꽃은 끝이 나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다음 날이 결혼식이라서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이야기가 듣고만 있어도 너무 재미가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건 아무래도 뉴페이스인 예비 신우였는데요. 그러다 신우 목에서 자꾸만 반짝거리는 목걸이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처음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신우가 상체를 많이 숙였을 때 보였던 목걸이의 펜던트가 너무 낯이 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똑같은 목걸이 나도 있는데 라고 말해버렸고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자기도 같은 목걸이가 있다고? 잠깐만. 저는 방에 가서 잘 보관하고 있던 목걸이를 들고 나왔어요. 사실 결혼을 약속하고 저는 이미 예비 시댁에 들어와 예비 남편과 함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이 간직했던 목걸이를 가족들 앞에 내놓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제일 많이 놀라셨어요.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이건 저희 엄마 유품이에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목에 차고 있었고 원장어머니 말로는 펜던트가 반쪽인 걸 봐서는 다른 반쪽도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별 기대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가씨 목걸이랑 너무 똑같아서. 수빈아, 그거 줘봐. 어? 그리고 오빠 있잖아. 내 목걸이 뒤에 봐. 언니 목걸이도. 예비 신우의 목소리는 어쩐지 아까와는 다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예비 남편이 두 목걸이의 펜던트를 확인하고 뒤에를 본 순간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감정을 느꼈는데요. 목걸이 뒤편은 누군가 뾰족한 걸로 적어놓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제 목걸이에는 희연이, 예비 신우의 목걸이엔 소연이 라고 예비 시어머니가 그간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말을 해주셨죠. 수빈이 입양할 때 이름이 소연이었어. 그 원장님 말로는 자매가 똑같은 목걸이 반쪽을 갖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나는 그게 희연이 너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네? 아가씨가 입양이요? 내가 딸을 무척 갖고 싶었거든. 우리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봉사를 다니다가 우리 수빈이를 만났어. 딱 보자마자 내 딸이 저기 있구나 그랬거든. 그리고 우리 수빈이는 7살이 넘어서 기관에 왔다고 하는데. 엄마, 그 다음 말은 내가 할게. 엄마랑 아빠가 이혼할 때 나는 아빠가 맡았어. 돌도 안 된 애를 무책임하게 버리고 갔지. 아빠가 엄청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엄마가 같이 살기 힘들었나 봐.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고 언니는 엄마가 데리고 갔는데 나는 고모들 손에 자라다가 아빠가 술 때문에 알코올 치매가 와서 길거리에서 객사했거든. 그래서 고모들이 바로 나를 고아원에 버렸어. 네 목걸이 보고 엄마가 찾아올 거라나? 나는 그 말을 믿진 않았지만 목걸이를 풀진 않았어. 날 버리고 간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궁금했거든. 엄마는 병으로 내가 3살 때 돌아가셨어.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이모가 편지를 남겨서 그렇게 알고 있어. 동생이 있다는 건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미안. 내가 왜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근데 확실한 건 날 낳아준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른 건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항상 엄마는 저녁 되면 울고 계셨어. 그때는 이유를 몰랐지만 아마도 두고 온 딸 때문에 울고 계셨던 것 같아. 내 기억 속에 엄마는 항상 슬퍼 보였거든. 제 말에 신우, 아니 제 동생 소연이는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 긴 인생은 아니었지만 살면서 내내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이유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펑펑 울었는데요. 다음날 결혼식이 있다는 것도 까맣게 잊고 저희 모두는 한참을 말도 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웃기게도 다음날 식구들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어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지금도 결혼식 사진을 보면 너무 웃겨요. 그때 다른 사촌들도 니들끼리 싸웠니? 왜 눈들이 전부 다 개구리 왕눈이가 됐어? 사진 어떻게 찍으려고 그래? 얘들 사진 전부 포토샵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저희는 있는 그대로 사진을 남기길 원했어요. 일생일대 한 번의 사진이긴 했지만 그게 더 추억에 남을 것 같아서 그렇게 찍었죠. 그래서 저희 가족은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데요. 그 뒤 남편은 저와 소연이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와 달리 저희는 저희가 친남매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는데요. 저희 자매에게 남겨진 목걸이 뒤에 글씨체가 누가 봐도 한 사람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과 역시 저희는 친자매가 맞았는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정말 많이 우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이건 기적이라고. 하늘에 계신 저희 친엄마한테 앞으로는 두 딸 모두 저한테 맡기시고 그곳에서 편하게 행복하세요. 두 아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너는 내 하나뿐인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내 큰딸이야. 희연이, 수빈이, 아니 소연이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 뒤 저희는 남편까지 포함해 끈끈한 둘도 없는 가족이 되었어요. 비록 이름은 바뀌었지만 수빈이는 이제 소연이었을 때의 아픔도 조금씩 잊혀져 갔고 시어머니는 정말 저희의 엄마처럼 살뜰하게 저희 모두를 챙겨주셨는데요. 가족 모두 시간이 나면 봉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하루도 빠짐없이 즐겁게 지냈죠. 그리고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갈 즈음 아이가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고 새로운 식구가 태어난다는 기쁨에 저희 가족은 매일 행복한 설렘이 가득합니다. 저는 현재 출산 겸 육아휴직으로 집에서 태교에 전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더 많이 행복해지기 위해 책도 많이 보고 좋은 거 많이 보며 출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저희 아이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저에게, 아니 저희 자매에게 오늘이란 기적이 있을 수 있게 해주신 저희 시어머니에게 무한한 사랑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종교도 없는 사람이지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빨리 떠나버린 저희 엄마가 당신을 대신할 저희 시어머니를 저희 자매에게 보낸 것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평생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어렵게 다시 만난 제 동생과 평생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상하고 한결같이 좋은 사람인 저희 남편과 영원히 행복하고 싶어요. 부족한 저를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더 사랑이 넘치는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막상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글로 쓰니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전부 드라마고 기적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더 감사한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그런 감사한 것들에 대한 보답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가정의 평화가 기쁨이 가득하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영화 중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결혼 생각이 없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제목이 아주 찰떡이더라고요. 사람이 참 미련한 게 15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살아온 남편한테 대차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이제서야 그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쏙쏙 눈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너무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복수를 할 수 있어서 그래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지옥불에 튀겨 먹어도 시원찮을 인간들의 참교육 시전을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어요. 온 집안의 벽지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였죠. 우리 집도 아니고 새들어 사는 집이라서 엄마는 그런 저를 항상 꾸지람하셨어요. 엄마가 벽지에 낙서하지 말랬지. 스케치북에 그리면 될걸. 왜 꼭 벽지에 그리냐고. 지영이 너 또 그럴 거야? 그치만 스케치북은 너무 작은걸. 그럼 큰 스케치북 사줘.
이게 또 말대꾸야. 엄마가 하지 말라 그러면 말 좀 들어. 아, 이건 물걸레로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데 어쩜 좋아. 엄마한테 말대꾸를 하다가 기어이 한 대 쥐어 박힌 저는 구석에서 훌쩍훌쩍 울었어요. 엄마는 물걸레로 대면 될수록 번지기만 한 벽지에 화풀이를 하며 벅벅 문질러댔고요. 그럴 때면 언제나 아빠는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깟 벽지야 새로 도배하면 그만인데 왜 그렇게 애한테 타박이야. 허연 벽지보다는 우리 지영의 그림이 그려진 알록달록한 벽지가 훨씬 좋구만 뭐. 우리 지영이는 커서 화가가 되려나 보지?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으면 그려야지 뭐.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벽지값 대줄 테니까 우리 딸은 그리고 싶은 거 다 그려. 괜찮아. 아빠는 화를 내기는커녕 늘 제 편을 들어주시며 오히려 더 그리라고 부추기셨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눈을 흘기며 애 버릇은 아빠가 다 망쳐놨다고 타박이셨죠.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딸 자식이 좋아하는 건 뭐든 들어주려고 하셨던 아빠와 말로는 혼을 내시면서도 제가 그린 그림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잘 모아두던 엄마 덕분에 저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저의 그림에 대한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늘 그놈의 돈이 문제였죠. 세상 물정 모르던 저는 미술을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던가요. 제 친구가 미술학원에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부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를 졸라대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도 미술학원 보내줘. 정윤이랑 민지도 다닌단 말이야. 앞으로는 말대꾸도 안 하고 엄마 말 잘 들을게. 응? 얘가 정말? 너 미술학원 안 다녀도 그림만 잘 그리잖아. 거기는 그림 못 그리는 애들이 다니는 거야. 그리고 학원비가 한두 푼이니? 안 그래도 이번 달엔 제출이 많아서 허리띠 졸라 매야 한다고. 매달 너랑 진우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 줄 알아? 학습지에 보습학원에 태권도 학원까지. 그런데 뭘 또 해달라는 거야.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엄마랑 아빠가 니들 교육비 대느라 허리가 휘는 건 몰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엄마 미워. 다른 애들은 학원 안 가겠다고 엄마랑 싸운다는데 어떻게 된 게 엄마는 내가 학원 보내달라는데도 안 된다고 그래? 엄마 미워 죽겠어. 퉁퉁 부은 얼굴로 씩씩대며 방으로 들어간 저는 일부러 엄마가 싫어하는 짓을 했어요. 봄에 새로 도배한 벽지에 사인펜으로 낙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실컷 맞았죠 뭐. 비록 회초리로 맞은 제 종아리에는 시뻘건 줄이 너댓 개나 그어졌지만 덕분에 미술학원에 다닐 수 있었어요. 미술학원에 다니게 된 저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학교 외에 외부에서 주최하는 사생대회에 나가서 상도 휩쓸곤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미술교육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도 이어졌어요. 사실 예고에 가고 싶어서 중학생 때 부모님을 조르기도 했었는데 학비를 듣고는 제 스스로 포기를 해버렸어요. 글쎄, 대학교 등록금보다 더 비싸지 뭐예요. 그때 알았죠. 아무리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데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부터 저희 집 사정은 조금은 나아져서 고2 때부터는 입시 미술학원에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곤 미대에 진학도 할 수 있었고요. 미대에 들어가면 앞으로 평생 그림만 그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르긴 해도 피카소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굶어 죽기 십상일 거예요.
요즘 시대엔 그림 그려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니까요. 그나마도 집에 돈이 좀 있어야 해외 유학도 가고 인맥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지. 돈 없으면 미술을 했었다는 거에 만족하고 살아야 할 판이거든요. 가끔 TV를 보면 유명 배우들이 자기 그림을 몇 천만 원에 팔았다, 어쨌다 하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미술 전공자들은 자기 그림으로 단돈 10,000원도 못 버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저 역시도 한때는 그림 그려 먹고 살겠다는 각오로 여기저기 뛰어다녀 봤지만 결과는 모조리 꽝이었어요. 그렇다고 대학원에 갈 형편도 못 됐고요. 이미 미대를 다니면서 부모님 등골을 제대로 빼먹은 상황인데 더 바라면 안 되잖아요. 제 밑으로는 갓 대학에 입학한 동생도 있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죽어라 노력을 했는데 그에 따르는 보상이 없을 때 이걸 더해서 뭐하나 절망하게 되는 거요.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든 대학을 졸업하려고 대학 시절 4년 내내 입시 미술학원에서 새끼 강사로 일하고 방학 때는 벽화 그리는 아르바이트부터 지역 축제에서 페이스 페인팅까지 하며 학비와 재료비를 벌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아무 소용 없었다는 걸 알게 되자 붓을 잡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림 그리느라 들어간 시간과 돈과 노력을 공부에 쏟았다면 남들처럼 회사원으로 취직이라도 했을 텐데 내가 뭐하러 이런 헛짓을 했나 싶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말 듣고 일찌감치 미술을 포기할 걸 그랬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마치 나라는 인간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구제불능 같아서 한동안 자존감이 땅속으로 깊이 처박혀 있었어요. 그때 제 손을 잡고 땅 위로 끌어올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였어요. 그 좋은 제조 방구석에서 썩힐 생각이야? 너 그림 안 그리고 살 수 있겠어? 하지 말라고 할 땐 죽어도 하겠다고 바락바락 대들더니 벌써 포기하는 거냐고. 네가 그러고 있으면 자식 뒷바라지 제대로 못해준 무능한 부모 탓인 것 같잖아. 누가 엄마 아빠 탓이래? 그런 생각 안 하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둬. 한창 팔팔하게 움직여야 할 나이에 세상 다 산 것처럼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자식을 엄마가 돼선 어떻게 가만둘 수 있어. 자, 이거 받아.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미술 강사 뽑는다더라. 너 정도면 아줌마 아저씨들 그림 가르치는 거야. 식은 죽 먹기잖아. 안 그래? 잠깐 머리 식힌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 돈이 없어서 먹고 사느라 바빠서 제대로 그림 못 배우고 산 사람들한테 네가 가진 재주도 나눠주고 너도 그 사람들 열정 좀 배워와. 얼마나 그림이 그리고 싶으면 그 나이에 그림 배우러 오겠니? 뭔가를 좋아한다는 건 그런 거야. 나이가 들어도 식지 않는 열정. 너도 처음부터 돈 되는 일이라서 미술했던 거 아니잖아.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시작한 거 아니야. 넌 아무 잘못 없어.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잠시 쉬어간다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봐. 처음엔 엄마의 이런 참견이 짜증이 났어요. 엄마가 뭘 몰라도 정말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백화점 문화센터에 돈 없고 먹고 사느라 바빠 미술 교육 못 받은 사람이 왜 오겠어요. 다들 살만해서 고상한 취미 하나 만들어보자 하는 사람들이 오지. 하긴 평생을 돈 때문에 발발거리고 살아온 엄마가 백화점 문화센터가 어떤 곳인지 알게 뭐해요. 엄마는 강사 모집 공고 전단지를 제 책상에 내려놓고는 방을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엄마가 놓고 나간 건 전단지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한창 잘 팔리던 과자 박스였어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그 박스를 열어보고는 생각이 바뀌고 만 거예요. 박스 속에는 어린 시절 제가 열심히 그려댔던 그림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 많이 어설프고 엉망진창인 그림들이었지만 이상하게 지금 제 그림보다도 훨씬 멋있게 보였어요.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 내가 언제부터 돈 벌려고 그림을 그렸다고. 까짓 거 이거든 저거든 다시 시작해보자. 그 길로 저는 이력서를 작성해서 백화점 문화센터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합격 연락을 받게 되었죠. 딱히 경력은 없었어도 대학 시절 크고 작은 미전에 입상했던 이력을 인정받아서 합격하게 된 것 같다고 생각했죠. 나중에서야 원래 내정돼 있던 사람이 대학 강사로 임용되면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임시로 저를 그 자리에 채워 넣었다는 걸 알게 됐지만요. 누굴 가르치는 거야 아르바이트로 미술학원에서 강사 일을 했으니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수업에 나가보니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라서 순간 멘붕이 오더라고요. 수강생 대부분이 지긋하게 연세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뻘이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수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센터에서도 수강 기간 안에 완성물을 만들어주길 바라서 마음이 조급해지게 됐죠. 빠른 시일 내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와야 했으니까요. 미술이라는 게 재능도 있어야 하지만 기본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기본기를 다질 시간도 없이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려 하니 이게 참 곤란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결론적으로 수강생 작품에 강사가 손을 많이 대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솔직히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수강생들은 오히려 제가 작품에 손을 많이 대주자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남들한테 보이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모르긴 해도 밖에 나가서는 자신들이 온전히 작업한 작품이라고 할걸요. 봐줘야 하는 수강생은 10명이 넘는데 봐주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니 이건 누가 그림을 그리러 오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저는 수업 시간 내내 그림을 그려댔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깨가 빠질 것처럼 아플 정도로요. 그런데 이런 노력은 헛되지 않았는지 문화센터 회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는 바람에 저는 다음 분기에도 수업을 맡을 수 있었어요. 저로 한 시즌만 때우고 내보내려고 했던 센터에서는 많이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거기다 제 강의를 수강하려는 회원분들이 많이 늘어서 원래 없던 강좌까지 개설하게 된 거예요. 덕분에 저는 주 이틀 나가던 수업을 주 4일이나 나가게 되었죠. 수입은 배가 되었고요. 수강생 중에는 꽤 사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과시욕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종강하는 주에 수강생들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었는데 기성작가들 전시회보다 더 뻑적지근하게 하더라고요. 사실 그곳에 걸린 대부분의 작품들은 제가 반 이상 그린 것들이었기 때문에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물론 수강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요. 그렇게 2년간 센터에서 강사 생활을 하던 저는 장기 수강생 중 한 분한테 의외의 제안을 듣게 되었어요. 내가 거동이 많이 불편해져서 이제 센터에 나오는 게 많이 힘이 드네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개인과외는 안 하나요? 수강료는 섭섭치 않게 드릴게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수강생과 개인적으로 수업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거동이 많이 힘드세요? 그러시면
제가 가끔 댁으로 찾아가서 봐드릴게요. 자주는 못 찾아뵙겠지만요. 첫 해부터 제 수업을 수강하신 분이기도 하고 전시회 때마다 거금을 들여 장소 대여를 해주신 분이라서 고마운 마음에 무보수로 가끔 댁으로 찾아가 지도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물론 센터와 다른 수강생들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그런데 이 행동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연락처를 받고 댁으로 찾아간 첫날, 저는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두리번거렸어요. 주소를 들고 찾아간 곳은 부촌 중에서도 엄청 으리으리한 집이었거든요. 이런 집에 사는 분이 왜 개인 교습도 아니고 백화점 문화센터 수업을 받았을까 의아했거든요. 혹시 주소를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차고에서 엄청 고급스러운 수입 세단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대문 앞에서 얼쩡대자 차창이 열리고 30대 중반 정도의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거기 우리 집인데 누구시죠? 아, 저는 땡땡백화점 문화센터 미술 강사인데요. 강복순 여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강복순?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남자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피식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그림 선생님이시구나. 금방 문 열어줄 거예요. 들어가 보세요. 잠시 뒤 대문이 열리고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자 여사님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어서 와요. 혹시 들어오다가 우리 손주 못 봤어요? 아, 봤어요. 막 차고에서 차 끌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손주 어때요? 잘생겼죠? 네, 잘생겼더라고요. 여사님은 제 말에 아이처럼 한박웃음을 지으셨어요. 수업을 하는 중에도 계속 손주 얘기를 꺼내셨죠. 나이는 저보다 9살이 많은데 아직 미혼이고 사귀는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 직장 생활을 잠깐 하다가 현재 자기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누가 보면 선자리를 앞두고 상대 남자 프로필을 읊는 걸로 오해할 정도로 여사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손주 얘기를 이어가셨어요. 이게 여사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건 얼마 뒤에야 알 수 있었죠. 여사님 댁에 갈 때마다 여사님 손주와 마주치게 됐는데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반복되면서 우연이 아닌 의도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반년 가까이 제게 개인 지도를 받은 여사님이 하루는 제게 꿈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딱히 꿈이랄 건 없고 죽기 전에 내 이름을 건 개인전을 한번 열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저 지나가는 말로 했던 거였는데 얼마 뒤 여사님이 의외의 장소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백화점 문화센터 회원들이 전시회를 했던 그 갤러리였어요. 여사님께서는 미리 갤러리 측이랑 얘기를 해놨다며 전시회 날짜 조율 같은 세부 사항만 협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개인전 여는 게 소원이라며 그 소원 내가 이뤄줄게. 그동안 무료로 이 늙은이 그림 가르쳐준 값이라고 생각해요. 여사님, 그래도 이거 너무 과해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개인 지도는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자주 봐드리지도 못했는걸요. 사양 말아요. 우리 집 와봐서 알잖아. 나 돈 많아요. 죽을 때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열심히 사는 젊은 친구한테 좋은 기억 남겨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안 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요. 그럼 나 섭섭해. 염치 없는 일이라는 건 잘 알지만 솔직히 욕심이 났어요. 저희 집 형편에 제가 언제 이런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어보겠어요.
언제 붓을 놓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말이죠. 그래서 더는 사양 않고 여사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동안 작업해둔 작품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내 전시회라서 욕심이 났어요. 새 작품으로 채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넉넉히 잡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문화센터 수업을 병행하면서 하려니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모자랄 판이었죠. 그래도 이상하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작품들을 가지고 제 생애 첫 개인전을 열었어요. 가족들과 대학 시절 지도 교수님과 동기들, 그리고 부모님 지인들까지 잔뜩 불러 모았죠. 그리고 오픈 전날엔 제 개인전을 열어주신 여사님만 따로 특별히 초대했어요. 감사 인사 겸 각 작품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그런데 여사님이 손주분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몸이 불편한 할미 부축을 해주겠다길래 데리고 왔어요. 두 사람은 구면이죠? 이것도 인연인데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대훈아, 이리 와서 정식으로 인사하렴. 할미는 윤기자랑 작품 둘러보다가 눈치껏 빠져줄 테니 젊은 사람끼리 얘기도 좀 하고 좋은 시간 보내. 우리 선생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알았지?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 계획과는 달리 여사님은 함께 온 기사분과 작품을 둘러보시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셨고 저는 여사님 손자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날 여사님 손자는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레스토랑부터 와인바까지 리드를 한 뒤 저희 집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마치 썸남과 데이트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사님은 제 전시회 때 가장 큰 작품까지 사주셨어요. 여사님과 함께 온 지인분들도 작품을 사주셔서 전시장에 걸렸던 작품 중 70%가량이 판매 완료가 되었죠. 제 그림을 팔아 돈을 벌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얼떨떨하고 울컥하더라고요. 그나마 남은 30%도 전시회 마지막 날 다시 찾아온 여사님 손자가 몽땅 사주었지 뭐예요. 안 그래도 회사에 걸 그림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영 씨랑 조금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나 지금 대시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내가 나이가 있어서 하룻밤 불장난을 할 여유는 없어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으면 합니다. 내 그림이 완판됐다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랑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생각했던 사람이 내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하다니 꿈인가 싶었죠. 그렇다고 이 남자가 무슨 하자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재력에 학벌에 외모까지 다 갖춘 사람이어서 의아한 마음은 더 컸어요. 그런데 나랑은 레벨이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평생이 걸려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개인전도 편의점에서 껌 사듯 아무렇지 않게 열어줄 수 있는 재력이 탐났고 무엇보다 삶의 여유가 부러웠어요.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나도 이들과 가족으로 엮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욕이 다분한 연애를 시작했죠. 처음엔 아무 감정 없던 사람이었지만 자주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어느새 서로 익숙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어떤 전조 증상을 보이는지,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떻게 감정을 숨기는지, 남들은 모를 법한 미묘한 표정까지 알아챌 수 있게 되었죠.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안정감은 결혼에 대한 확신을 주었어요. 불꽃 튀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평생 은은하게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감행하게 되었어요. 너 이 결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아니잖아. 설마 너 그 집 재산 때문에 그러니? 그런 거라면 정신 차려 이거 사. 그 정도 사는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랑 사돈을 맺어. 지영아, 세상에 공짜 없는 거야.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나이 결혼할 거야. 나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 돈 있는 남자 만나보니까 나도 더는 돈 때문에 발발거리고 살고 싶지 않아졌어. 그 사람이 나 대학원도 보내주고 교수도 만들어주겠대. 내가 하겠다는 건 뭐든 외주해주겠다고 했다고. 그 말을 믿어? 세상에 부모 외에 너한테 아무 조건 없이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라고. 제발 나중에 후회 말고 지금이라도 그만둬.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엄마는 결혼식 전날까지도 제 결혼을 말렸어요. 그때는 그러는 엄마가 야속하기만 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엄마만큼 저를 걱정해준 사람이 없었던 거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제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해주시던 아빠는 이번에도 제 결혼을 찬성해 주셨어요. 돈 많은 사회자랑도 모자라 없던 약속도 잡아가며 친구들과 지인들을 만날 정도로 아빠는 제 결혼에 들떠 있었어요. 잘 사는 집이니 결혼식 때 하객 수도 엄청 날 거라며 우리도 그에 지지 않게 열심히 하객을 모아야 한다는 게 이유였죠. 그런데 이런 아빠의 노력이 허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측 하객이 3분의 1도 못 들어갔는데 식장 문이 닫혀버렸거든요. 이미 정원수가 꽉 찼기 때문에 더는 못 들여보낸다는 게 업체 측의 답변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업체 측의 얘기에 저희 쪽 하객에 입장을 막으셨던 건데요. 한마디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 때문에 지인들 보기 창피하다는 게 진짜 이유였던 거예요. 물론 할머니가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시어머니가 제게 슬쩍 흘려주시더라고요. 네 시할머니가 그런 분이시다. 나야 뭐 남편 죽고 그 집을 나왔으니 더는 그런 꼴 안 보고 살아도 되지만 넌 이제 시작이잖니? 조심해. 그 늙은 여우가 언제 네 간까지 빼먹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충고 하나 하겠는데 네 남편 너무 믿지 마. 내 아들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지 아빠를 쏙 빼닮은 아이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겠지? 어머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외도였어요. 상견례 때도 나오지 않은 어머니를 만난 건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어요. 어머님이 먼저 제게 전화를 해주셨더라고요. 잠깐 만나자고요. 어머님은 6년 전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는 할머니가 사시는 저택에서 함께 거주하시다가 지금은 따로 나가 살고 계셨어요. 우리 집 양반이 살아생전에 하도 바람을 피워서 몇 번이나 이혼을 하려고 했나 몰라.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귀신같이 알고 막아대는 바람에 결국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함께 살긴 했지만 말이야. 태훈이가 얘기 안 했지? 우린 30년 넘게 쇼윈도 부부로 살았어. 그때 했던 어머님 말씀이 버진로드를 걷는 순간까지도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지만 내 남편은 다를 거라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어요. 남편 상의주머니에서 여자 귀걸이가 나온 거예요. 새 것도 아닌 쓴 흔적이 있는 귀걸이가요. 그 일로 저는 남편과 말다툼을 했고 홧김에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발뺌을 했고 저는 어머님을 통해 들은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억울해하는 남편의 말을
믿어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희 방까지 할머님이 들어오셔서 중재를 하셨어요. 일단 대훈이 네가 외도를 했고 안 했고를 떠나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녀석이 이런 일을 벌인 건 온전히 네 잘못이다. 네 처한테 싹싹 빌어. 그리고 아가,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기 마련이다.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그렇다만 그간 내 손주 좋다고 쫓아다닌 여자가 한둘 아니었다. 내 손주한테 접근 못하게 막는 게 내 일이었어. 그 중에 하나 아니었겠니? 니들 사이 벌려놓고 그 자리 차지하고 들어오려는 속셈일 텐데 거기에 당할 거니? 네 자리는 네가 지혜롭게 지켜야 하는 거다. 할머님은 제가 더 말을 꺼낼 수 없게 바로 입막음을 하셨어요. 이제 결혼도 했으니 슬슬 대학원 입학도 신경 써야 하지 않겠니? 석사학위만 따오면 강의 자리는 이 할미가 손 써주마. 집안 살림이야 사람 쓰면 되는 일이고 너는 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아. 날개는 내가 달아줄 테니. 대학원 소리에 저는 더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남편도 너무 억울해하는 모습이어서 정말 할머니 말씀대로 누군가의 계략에 넘어간 건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결국 그날 일은 조용히 덮고 말았죠. 저는 다음해 봄 약속대로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2년 뒤 석사학위를 따자마자 모 대학에 강의를 나가게 되었어요. 할머니 도움을 받은 건 아니고 지도 교수님 덕분에 경기권에 있는 대학에 시간 강사 자리를 얻게 된 거였죠. 고작 시간 강사였음에도 할머님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강 교수라고 불렀어요. 강 교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뜨끔하긴 했지만 할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어서 그냥 입을 다물었죠. 신혼 초에 있었던 일 이후 남편은 무척이나 가정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경기권에 있는 대학까지 강의를 나가는 게 힘들 거라며 차도 뽑아주었죠. 퇴근 후에는 바로 집에 귀가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저와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할머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곤 했거든요. 한 번의 고비가 있긴 했지만 참고 넘어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진행되었어요. 부부 사이가 좋다 보니 자연스레 아이도 가지게 되었고 남편도 할머님도 배가 불러오는 저를 신주단지 모시듯 정성껏 챙겨주었어요. 하지만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출산을 두어달 남긴 어느 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거예요. 젊은 여자랑 호텔에 들어가는 걸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아빠한테 걸린 거죠. 사위의 외도를 목격한 아빠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술을 잔뜩 드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추궁하던 엄마한테 이실직고를 해버린 거예요. 엄마는 당장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죠. 시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서 평소 저희 집에 발걸음을 하지 않던 엄마였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다음날 아침 일찍 오셨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증거로 추궁하는 엄마 앞에서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날 딱 하루였어요. 지영이가 만삭이라 어디서 풀 데가 없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남편은 엄마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제게 짐을 챙기라고 하셨죠. 가자. 애초에 이런 결혼은 하는 게 아니었어. 다른 건 몰라도 바람 피우는 남자 버릇은 절대 못 고친다. 더 마음고생하지 말고 어서 짐 싸. 손끝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난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때 할머님이 거실로 나오시지 뭐예요.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님은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강남에 있는 내 건물이다. 이거 너한테 주마. 이걸로 내 손주놈이 벌인 짓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겠니? 아가, 잘 생각해봐라. 네 뱃속의 아이 애비 없는 애로 키울 거니? 지금 이혼을 한다 한들 네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얼마나 되겠니? 아이 문제만 해도 그렇다. 어찌됐건 간에 현 시점에서 경쟁력이 있는 건 네 남편 아니니? 그러면 법원에서도 친권이며 양육권을 누구한테 주겠어? 그러니 네 실속부터 차리란 소리다. 지금 한번 눈 감고 넘어가면 건물도 생기고 지금까지 누리고 살던 것들도 다 누릴 수 있잖니? 그 말에 저희 엄마는 지금 돈으로 사람 자존심을 사려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더 들을 것도 없다며 짐 싸서 나가자고 하셨죠. 그런데 말이에요. 저도 화가 나기는 했지만 이렇게 물러나면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순순히 못 끝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할머니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건물을 주시겠다던 할머님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시고 소유권 등기 이전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세금이 어쩌고 하면서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니 출산 후에 다시 얘기하자시더니 제 아들이 돌이 다 됐는데도 질질 시간만 끌고 또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러는 사이 제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고 할머님은 100세를 두에 남기고 98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결국 저는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했고요. 할머님이 주시기로 한 건물에는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외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갖다주는 유명 체임전들이 들어가 있어서 손에 넣기만 하면 평생 돈 걱정 않고 살 수 있는 거였는데 아쉬웠죠.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산 덕에 전임 교수가 되어 강단에 서고 있으니 제 인생도 그리 나쁘게 흘러간 것만은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22년이 흐른 지금 강산도 2번이나 변했고 제 인생도 변했고 모든 게 다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제 아들이 20살이 되고 대학에 합격하자 남편이 하루는 제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당신 그동안 우리 민석이 키우랴, 대학 강의하랴 많이 힘들었지?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자, 받아. 발리행 비행기표야. 내가 특급 호텔로 예약까지 다 해놨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호캉스 제대로 즐기고 오라고. 새학기 시작 전에 스트레스 확 풀고 와. 어머머, 이이가 뭘 이런 것까지 다 준비했대요. 암튼 고마워요. 근데 내 거만 산 거예요. 기왕이면 민석이 거도 같이 해주지. 혼자 무슨 재미로 여행을 가요? 사람도 참. 남편이 나랑 같이 가자는 말은 안 하고 또 아들이야? 거기 가서도 아들 자식 챙길 거냐고. 민석이는 지 친구들이랑 스키장 간다고 그러니까 아들 걱정 말고 당신이나 즐기고 와. 암튼 고마워요, 여보. 신혼 초에 약간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자 문제는 물론 사소한 문제 한번 안 일으킨 남편이었기에 내심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이 인간이 한순간에 시궁창에 처박지 뭐예요. 이래서 인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했나 봐요. 저한테 발리행 항공권을 준비한 몇십 분 만에 제 폰으로 톡이 하나 온 거예요. 그냥 비행기 타면 우리 여행 가자. 제가 강의 계획서를 준비하느라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는데 우측 하단에 톡 문자 전음이 떠버린 거죠.
발신자는 남편이었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제 폰으로 톡을 열어보니 대략 어떤 상황인지 알겠더라고요. 분명 남편이 보낸 톡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이 남편이 삭제를 했는지 딱 그 문자만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잠시 뒤 뜬금없이 남편이 서재로 들어온 거예요. 평생 제가 일할 땐 서재에 얼씬도 않는 사람이 말이에요. 제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쳐다봤더니 제 눈치를 살피며 여행 갈 때 입을 옷이라도 사입으라고 카드를 주고 나가더라고요. 가증스러운 새끼. 저 인간이 지난 20여 년 동안 이렇게 나를 속이고 바람을 펴왔구나 생각하자 온몸에서 피가 들끓었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나도 반격을 해야겠다 생각했죠. 발리로 떠나기로 한 날 남편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주었어요. 제가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걸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런 거였죠. 환하게 웃으며 손인사까지 한 저는 출국장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돌아 나왔어요. 어차피 기내에 들고 탈 20인치 캐리어 하나뿐이어서 짐을 되찾고 할 것도 없었죠. 40여 분쯤 뒤 남편이 내연녀와 항공사 카운터에서 짐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 또래의 젊은 여자는 50이 넘은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며 콧소리를 냈고 남편은 아주 좋아서 죽으려고 하더군요. 두 인간이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모조리 동영상으로 담은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곤 서재에 숨겨두었던 건물 등기 서류를 꺼냈어요. 할머님이 제게 주시겠다고 했던 건물은 결국 제 명의가 되지는 못했지만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명의가 되었거든요. 바로 제 아들이었죠. 할머님은 세금이 어쩌고 하면서 끝까지 명의 이전을 안 해주시라고 했고 결국 저희 시어머니가 각종 세금을 대신 내주시는 조건으로 어머님 이름을 공동 명의자로 올렸어요. 평생을 남편의 외도로 소가리를 하고 살아오신 어머님은 그 복수로 시어머니의 건물을 손에 넣으신 거였죠. 그 인연으로 어머님과 저는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배 아파 낳은 아들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채가 더 가족 같다는 얘기를 하신 만큼 저와는 돈독한 사이예요. 어머님을 통해 남편이 왜 저와 결혼했는지도 듣게 되었는데 남편이 하도 여자 문제로 유명해서 좀 산다는 집에서는 제 남편한테 딸 자식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만한 집에서 났지만 포장만 잘하면 꽤 내놓을 만한 저를 택했던 거였죠. 남편이 택한 건 아니고 시할머니가요. 그렇게 결혼을 했으면 정신 차리고 살 것이지 여전히 여자 치마폭에 쌓여 절하고 있으니 인생 그른 인간이죠. 남편이 내연녀와 여행을 떠난 사이 저는 그간 상담을 해온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공항에서 찍어온 동영상을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 톡으로 이혼하자는 문자를 남겼죠. 막 비행기에 오르려던 남편은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고 아주 지랄 연병을 떨더라고요. 뭐? 이혼? 야, 네가 나랑 헤어지면 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교수 소리 듣고 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인데 교수 월급 얼마나 한다고 까불어. 네가 내 마누라로 사니까 지금 같은 호사도 누리는 거 아니냐고.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빌빌대고 사는 거 구해줬더니 아주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래 좋다. 나도 더는 역 같은 결혼 생활 못하겠으니까 이 자매 끝내. 다행이네. 내 치맛자락 잡고 징징거릴까봐 걱정했는데 이왕 말 나온 김에 내 변호사랑 작성한 재산분할 목록 줄게. 당신 변호사랑 잘 상의해서 이번 주 내로 연락 줘. 아, 이혼할 때까지 나 이 집에서 살 거야. 당신은 상간녀 집에서 지내. 아주 어린 게 비위가 어찌나 좋은지.
아빠 뻘되는 당신한테 오빠 소리도 잘하더라. 가서 딸 같은 여자한테 오빠 소리 들어가며 지내봐. 남편은 그 길로 들고 온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죠. 딱히 분쟁 사유가 없어서 이혼 소송은 무리 없이 빨리 끝났어요. 저는 현금 대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할머님 저택을 받기로 했고, 아들은 이미 성인이라서 양육권을 따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상간녀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몇 억 더 챙겨준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고요. 남편이 집에 남아있던 자기 짐을 가지고 나가면서 이혼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씩씩거리며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남편은 인터폰에 대고 소리쳤어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건물에서 내 회사를 내보내겠다니 누구 마음대로 나가래. 너 당장 이 문 안 열어? 동네 창피하게 굴지 말고 채신 좀 지켜. 어린 여자랑 살더니 애처럼 변한 거야? 서류 그대로야. 당신 회사가 우리 민석이 건물에 임대료 한 푼 안 내고 점거 중이잖아. 그래서 법의 힘을 빌려 내보내기로 했어. 정 건물에 남아있고 싶으면 정당한 임대료를 내라고. 거짓처럼 공짜로 빌붙을 생각 말고. 야, 그게 네 건물이냐? 말이 민석이 명이지. 그거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준 건물이라고. 공동명의로 우리 엄마 이름까지 올라있는데 네가 어디서 주인 행세야? 아, 몰랐구나. 당신 회사 내쫓는 건 내가 아니라 민석이랑 당신 어머님이야. 민석이가 그러더라. 자기 또래 여자랑 놀아는 아빠가 창피해서 얼굴 마주치기 싫다고. 그리고 당신 어머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전해달라시네? 야, 이 미친놈아. 배울 게 없어서 네 애비 바람기를 그대로 물려받았냐? 하여간 조광치어 가슴에 못 받는 인간들은 평생 고개 못 들고 살게 해야 해. 이참에 길바닥에 나앉아서 구질구질한 네 인생 반성이나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 그럼 난 전할 말 다 전했으니까 좀 꺼져줘.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인터폰을 끊자 남편은 대문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렸어요. 그 바람에 이웃집 신고를 받고 온 경찰한테 끌려가게 되었고요. 처음부터 돈을 보고 한 결혼이었기에 이런 결과를 맞은 거에 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반려자를 배신한 남편의 행동이 용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흔히 결혼 생활을 사랑으로 이어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부부는 그 무엇보다 의리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외도를 한 이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게 아닐까요? 세상에 아름다운 분류는 없어요. 그에 따르는 처벌만 있을 뿐이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중함과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